학생이 교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학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교수는 그 학생에게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와 수치를 알려주며 더 자세히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 그 학생은 울그락불그락해진 얼굴이지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지 교수의 말을 듣고만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이 경험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위대한 뉴스입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에서 온 사연입니다. 제가 대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를 재학 중인 중국계 말레이시안 일루에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름 명문대로 이름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국적은 말레이시아지만 어릴 때부터 미국에 와서 생활했기 때문에 저희 사고방식은 아무래도 미국인에 가까운 편입니다. 하지만 중국계 말레이시안이고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와서는 어쩌다 보니 중국 친구들과 꽤 어울리게 됐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지만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부분들도 꽤 많았어요. 제 친구들은 제 물건을 본인 물건처럼 함부로 쓰는 건 기본이고 친구들의 집에 가끔 놀러와도 가면 청소를 너무 안 해서 엄청난 악취와 벌레들을 자주 보곤 했죠. 그래도 저는 중국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친구들이 약속을 늦거나 펑크 낼 때 저는 주로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곤 했는데 제 남자친구는 항상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눈인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같이 음료도 마시게 되고 이야기도 하게 됐죠.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자 자주 어울리던 중국인 친구들 중에 한 남자애가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남자들도 게이처럼 하고 다닌다는 둥,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둥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전 그 친구의 말을 무시했지만 다른 친구들 역시 저에게 제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과 한국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친구들과 함께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나 돼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유치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중국인 친구들과 점점 사이가 멀어졌고 점점 남자친구의 친구들인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어요. 처음엔 낯선 문화로 어색한 점이 몇 개 있었어요. 남자친구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맥도날드를 가서 햄버거 세트를 시켜 먹는데 누구 한 명이 아무렇지 않게 제 감자튀김을 가져가서 다른 감자튀김들과 전부 함께 부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이게 뭐지? 하고 의아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함께 감자튀김을 나눠 먹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그 자리에서 티를 내지는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음식을 다 함께 나눠 먹는다고 하더군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기도 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아무렇지 않게 감자튀김을 전부 섞던 친구의 행동도 그리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던 친구들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 남자친구와 친구들이 함께 살던 집에 놀러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더군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남자들만 사는 집이었는데도 너무 깨끗했어요. 이건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국인 친구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집이 전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제 남자친구의 집은 굉장히 깨끗했죠.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저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너무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애는 아주 만족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제 남자친구 그리고 중국 친구들이 모두 함께 수강하던 강의가 있었어요. 국제 정치에 관한 강의였죠. 그날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관한 내용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던 중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양한 국제적 통계를 이용해 동북아 각국의 군사 규모를 분석한 자료로 강의를 진행하셨어요. 교수님의 자료에는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4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한국을 군사 강국들과 나란히 최상위권에 올려둔 교수님은 한국군은 70년 전 장갑차조차 없었지만 꾸준한 군사 양성 군사위원을 거듭해 현재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덧붙이며 설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근데 이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한국에 관한 욕과 제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던 그 중국인 남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은 아무리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4위라고 하지만 핵보유국인 3위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느냐고 교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3일 안에 중국의 승리로 끝나지 않겠냐고 되물으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친구에게 답변을 하려던 찰나 또 다른 중국인 여학생인 손을 들고는 한국은 중국에서 떨어져 나간 위성국가와 같다며 그런 나라가 중국과 제대로 된 전쟁을 할 수 있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스레 제 남자친구의 눈치를 보게 됐어요. 그 중국인 학생들이 너무 무례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남자친구는 그들의 말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답변을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앞서 질문한 학생들을 바라보며 학생들은 전쟁 시 중국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현재 중국이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모습의 학생은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인들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제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만약 한국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한국을 침공한다면 오히려 중국이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의 모든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2049년까지는 어느 국가와 싸우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 말을 들으면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중국 군사력의 실상을 알 수 있죠. 현재 중국은 세계 3위의 군사력으로 집계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부를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했으며 중국은 아직까지 군대의 현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전투력에도 전혀 못 미칠 정도로 사실 중국의 전력은 과대포장된 측면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그들은 매해 열병식을 통하여 절도 있는 군인들을 자랑하지만 그건 그저 자신들을 과시하는 방식입니다. 막상 중국이 그동안 공개해왔던 전력의 규모와 비교해보면 터무니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듯이 중국 역시 반세기도 넘게 지난 재래식 무기까지 통계에 포함시켜 부풀려 놓은 통계가 현재 중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특히 육군 전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3.5세대 이상의 최신식 전차는 고작 800대에 불과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사람과 총이 전쟁 준비의 전부였으나 2차 세계대전부터는 전쟁 장비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죠. 육상에는 전차가 등장했고 해상에선 함정과 잠수함이 함대전을 벌이며 국제전쟁 양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2차 대전 말기에도 1차 대전 수준의 무기체계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기갑전력은커녕 소총과 칼이 전부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 나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전차 242대, 자주포 176문, 공군 전투기 211기 등 최신 무기를 갖췄지만 한국군은 전투기는커녕 자주포와 전차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한국군이 75년 만에 이룬 결과를 보면 나는 두려울 정도입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세계 각국은 군축에 돌입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방 역강화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경제 성장 속도보다 군비 성장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한반도 지형에 맞춰 한국군은 K9 자주포를 비롯한 포병 역량을 중점 강화했습니다. 포병 전력만큼은 군사력 1위인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 내가 한국을 군사력 세계 4위라고 분석한 이유입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전차는 2200여 대, 장갑차가 3100여 대에 달합니다. K2호크로 대표되는 3.5세대 최신식 전차와 자주포를 무려 16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합동참모본부가 K2호크의 4차 양산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의 3.5세대 전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무기의 양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주력 무기는 직접 개발 생산까지 합니다. 방위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겠지만 한국의 자주포 전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K9과 K55 등을 합쳐 총 3,000문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999년 개발한 K9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팔라딘이나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독일의 판저하우비츠보다 사거리 발사 속도, 생존성 탄약 적재량 기동성 등 많은 부분에서 앞서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심지어 산악지역이 많고 기후가 변화무쌍한 한반도 특성에 맞춰 10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해 산악지역은 물론이고 평원설원, 정글 사막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이 자주포는 다양한 국가가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터키, 폴란드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험난한 지형에서 한국의 포병과 마주하게 된다면 아무리 인해 전술을 펼치는 중국이라 한들 접근하기도 전에 대참사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60만밖에 안 되는 상비군 전력 뒤에 무려 300만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예비군 전력이 있습니다. 극도로 작은 확률로 중국이 한반도의 기습 침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는 순간 어디에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300만의 숙달된 전투원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무수히 쏟아지는 포탄을 피해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여 침투한 중공군과 현역군인 예비군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각자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군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교수님이 중국 학생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끝마치자 중국인 학생들은 당황한 얼굴을 지으며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고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 자신은 포병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중국인들의 자문화 중심주의는 어쩔 수 없다며 미국까지 온 거면 조금 더 시야를 넓힐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아직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생각보다 한국의 군사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처럼 조용하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서 미국에 온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한국 사람들과 남들에게 크게 떠벌리고 자랑하지만 내실 부족한 중국 사람들의 실상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미국에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으며 저도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명한 세계의 군사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투입됐는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네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애국열사분들과 군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사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니우스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사연을 공유하셔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대한 니우스였습니다.